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위상은 무역 규모와 1인당 국민 소득만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국민 총소득을 함께 보면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위상이 같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더 큰 곳이 바탕이 더 튼튼한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국민 총소득 한국 한 1600조 되죠, 달러. 1조 6천억 달러죠. 한국으로 원화로 치면 한 1800조 뭐 그 정도 되죠. 그래요. 일본은 4조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중국 16조 달러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국가와 국민의 위상은 같아져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 총소득이 한국보다 2배 이상 크죠. 바탕이 일본이 한국보다 더 튼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중국은 국민적 위상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국가적 위상은 그래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크죠. 바탕은 총소득이 일본의 2배 이상 되니까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보다 바탕이 더 튼튼하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수출 금액은 그래요. 한 7천억 달러 되죠. 한국 돈 치면 한 800조 뭐 그 정도 돼요. 일본은 더 크죠.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죠. 7천 한 400억 달러 되죠. 중국은 일본의 한 5배 되죠. 한국이랑 일본의 한 5배가 돼요. 3조 5천억 달러. 그런데 총소득과 수출 금액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출 금액에 총소득을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죠. 기업의 활동이건 사람의 활동이건. 그런데 수출 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활동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 또한 늘어난다 했죠. 수출 비중이 크다는 말은 수입 비중이 크다는 말이고, 수입 비중이 크다는 말은 다른 국가의 생산물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알고 읽어보면 되겠죠. 2022년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비슷하지만 앞에서 살펴봤죠. 국민 총소득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79배 크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비슷하지만 위상을 잇게 하는 바탕은 일본이 더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일본이 더 탄탄하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훨씬 큰데 국민 총소득도 훨씬 크니 경제적 위상을 잇게 하는 바탕 역시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위상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수출 금액과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비교한 결과가 나온 비율이 크면 클수록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이 된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이 된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수출이 크면 클수록
수입도 커지고 수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거의 맞추어서 비례하면서 수입 역시 커지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는 것,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런 국가에서 수출이 정체되면 혹은 감소하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필요한 생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살아가는데 한국 보면 잘 알죠.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수입도 많이 하죠. 석유, 뭐 밀, 뭐 여러 가지 광물들 다 수입해서 쓰는 거죠. 비교한 결과 나온 비율이 있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이 된다. 수출을 통해 얻은 세계화폐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한국과 일본, 중국 중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41.11%로 가장 크고, 그렇죠. 41.11%, 일본 16%, 중국 한 22% 되죠. 중국이 21.85%로 한국의 절반 정도 되며 일본은 16.08%로 한국이나 중국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즉 한국은 수출하기 위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배에 이르는 활동을 투입하고 있다. 배에 이르는 활동이 많다는 말은 수입 의존도 역시 배로 크다는 말이 된다. 즉 한국인들의 풍요는 수입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밀이나 석유, 철광석 등 필수적인 생산물을 수입을 통해 소비하고 있다. 얘기했죠. 좀 부담이 덜한 거죠. 수출 의존도가 낮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 한 20% 정도만 수출에 하면 대비했을 때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중국은 20%, 일본보다 좀 더 높죠. 근데 한국은 40%죠. 40% 넘죠. 이런 곳에서는 그래요.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러하죠. 수출에 이상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분야가 어떻게 누려지고 있느냐. 방심하면 한국은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즉 한국은 수출하기 위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다는 사실, 한국과 일본, 중국 중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41.11%로 가장 크고 중국이 21.85%로 한국의 절반 정도 되면 일본은 16.08%로 한국이나 중국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수출하기 위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배에 이르는 활동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요. 배에 이르는 활동이 많다는 말은 수입 의존도 역시 배로 크다는 말이 된다. 다 있고 이제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 및 국민 일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동부 아시아 쪽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을 봐야 되죠. 유럽의 한 대표적인 국가들 몇 개를 골라봤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2000년에 보면 한국은 1,700억 달러 수출 금액이 수입금이 1,600억 달러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보면 훨씬 크죠. 거의 배죠. 프랑스는 3,200억 달러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도 배로 크죠. 3,300억 달러. 독일은 5,500억 달러. 한 3배 정도 크죠. 한국보다. 수입 금액도 그 정도 되죠. 4,900억 달러, 한 5천억 달러 되죠. 이탈리아 2,400억 달러. 한국보다도 그래도 확실히 큰 거죠. 눈에 띄게. 수입 금액도 2,400억 달러 되죠. 1,600억 달러니까 한국보다 확실하게 크죠. 스페인은 2000년에 이미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따라잡혔어요. 한국에 의해서. 한국이 좀 저평가돼서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무시되기도 했지만, 국가적 위상 같은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따라잡혔죠. 한국이 1,700억 달러인데 스페인은 1,100억 달러. 수입 금액 한국이 1,600억 달러인데 스페인은 1,500억 달러. 수입 금액은 비싸도 수출 금액은 확실히 따라잡혔죠. 영국 수출 금액 2,800억 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수입 한 3,400억 달러.
거의 2배 돼요. 그래요. 스페인, 이태리 빼고는 거의 배 이상 크죠. 국가적 위상이 확실히 컸죠. 그래요. 근데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2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 금액 한국 6,800억 달러, 프랑스 4,800억 달러죠. 확실히 프랑스보다 크죠. 수입 금액 어떻게 되나요? 7,300억 달러, 프랑스 5,800억 달러. 수입급 시장에서도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프랑스보다 확실하게 크죠. 20년 전에는 프랑스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더 커졌어요. 물론 아주 그리고 배로 큰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적 위상이 프랑스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죠. 2020년에.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이 유럽 국가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죠. 독일 수출금이 1조 한 4천억 달러 되죠. 한국보다 배로 크죠, 아직까지. 수입 금액은 1조 1,700달러. 배까지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크죠, 한국보다. 독일은 한국보다 이제 아직도 배 이상 국가적 위상이 커요. 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죠. 국가적 위상이 프랑스와 독일은 20년 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더 아래로 처지면서 독일하고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린 거죠. 20년 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탈리아 수출 금액 5천억 달러 되죠. 한국보다 확실히 낮죠. 수입 금액도 4,200억 달러, 한국보다 확실히 낮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한국보다 뒤처져 버린 거죠. 스페인 수출 금액 3천억 달러, 한국의 절반도 안 되죠. 이제 수입 금액은 3,200억 달러, 한국이 7,300억 달러니까 절반도 안 돼요. 국가적 위상이 절반도 안 된다는 말이죠. 영국은 4천억 달러. 영국도 2010년에는 한국보다 배 이상이었는데 지금 한국보다 못하죠. 확실하게. 수입 금액도 6,300억 달러. 한국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한국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했는데 이런 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40% 증가하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수출 금액이 20년 전에 비해서 50% 증가했는데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달러는 어떤가요? 화폐 같이 하락이 있었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20년 동안 1년에 한 2%만 하락했다 가정하더라도 그래요. 그럼 어떤가요? 증가한 게 실제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스페인을 제외하고 표에 언급한 유럽 국가들 모두 한국보다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훨씬 크죠. 스페인 빼고는. 프랑스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보다 1.9배 크고, 그래, 한국의 1.9배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입 금액은 한국의 2.11배이다. 2배 이상 크죠. 독일의 경우, 그래요. 독일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보다 3.2배 크고 수입 금액은 한국보다 3.10배 크다. 그렇죠. 이탈리아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보다 1.4배 크고 수입 금액은 한국보다 1.49배 크다. 배로 크진 않지만 확실히 큰 건 사실이죠. 영국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보다 1.64배 크고 수입 금액은 한국보다 2.12배 크다. 그래요. 언급한 국가들은 수출시장이나 수입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 위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언급한 국가들은 수출 금액이나 수입 금액이 한국보다 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에 이미 한국보다 국가적 위상이 낮았다. 스페인은 낮았죠. 유럽 국가라 해서 다 높은 건 아니었어요. 2000년에도. 수출 금액은 한국 0.67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 0.97배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2022년에는 사정이 크게 변함을 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2020년이죠. 2020년. 독일을 제외하고 표에서 제시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국가적 위상이 낮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어떤가요? 독일하고 영국을 제외해야 되죠. 나머지는 독일하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독일도 영국도 낮죠. 수출 금액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영국도 그렇고 수입 금액도 그렇고 다 낮죠. 독일을 제외하고 표시된 유럽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국가적 위상이 낮다. 프랑스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이 0.71배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수입 금액은 한국이 0.79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이 0.73배밖에 되지 않고 수입 금액은 한국이 0.58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스페인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이 0.45배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반도 안 되죠. 수입 금액은 0.45배밖에 되지 않아. 국가적 위상이 한국의 절반에 더 미치지 못한다. 영국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의 0.58배밖에 되지 않고 영국도 그렇죠. 수입 금액은 한국 0.87배밖에 되지 않는다. 다 이제 국가적 위상이 한국보다 추락했다는 거예요.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년 전만 해도 배 이상 컸는데 그래요. 유일하게 독일만이 여전히 한국보다 경제적 위상이 크다. 독일의 경우 수출 금액은 한국보다 2.202배 크고 수입 금액은 한국보다 1.66배 크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한국의 상대적 위상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예전에는 수출 금액이나 수입 금액이 3배 이상 벌어졌는데 이제 2배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3배 이상 벌어졌는데 2배 이상 축소됐다.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이 있어 버렸죠. 독일이 2000년에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이지 않았잖아요. 확실히 크긴 컸지만 압도적이지 않았는데 프랑스의 2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2배가 되지 않았고 보통 2배 정도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독일이 프랑스의 2배가 훨씬 넘고 3배 가까이 돼가죠. 이탈리아의 3배 가까이 돼가고 그래요. 영국의 그래요. 3배가 넘죠. 위상이 수출 금액만 보면 유럽 내에서도 국가들 간의 위상이 크게 변동을 했는데 독일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유럽은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렇죠.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 중 유럽연합이 탄생했죠. 유럽 의회도 있죠. 국가들 중 상당 국가들이 2002년 이후 화폐 역시 유로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EU에 속한 나라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 한 27개국인데 현 시점에서 보면 한 20개국 정도가 유로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2009년에는 유럽 의회 선거도 있었다. 이렇게 통합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이겠죠. 여러 국가들이 각자 해야 될 걸 한국가에서 한국가처럼 하게 되면 비용이 줄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로를 사용하면 거래를 할 때 환전할 필요도 없고 여러 비용이 줄죠. 이러한 통합 노력은 선입법 제8조에 해당합니다. 선입법 제8조는 뭔가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비용을 줄이는 일이죠. 경제적으로는 맞는 거죠. 정부 역할도 맞고 나쁜 효과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뒤처지냐? 뭐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니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복지 정책에 주력하며 자본의 유지와 발전을 등한시하였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는 선립법 제1조를 어긴 경우이며 능력에 벗어나 복지 정책을 집행한 경우라면 선립법 제10조를 어긴 경우이다. 무작위 집행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이르러서 큰 위기를 맞이했었죠. 국가가 크게 쇠퇴하고 그게 그리스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그래요. 자본금 시장의 발전을 등한시하고 복지 정책이 크게 유행을 했죠. 아무리 발전한 나라도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한국이 좀 노력하니까. 한국에서도 유럽의 복지 정책을 배워야 한다 이러지만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20년이 장기로 보면 뭐 국가적 위기도 생기고 정체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1조와 10조를 어긴 경우일 수 있다. 1조를 얘기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장과 민간기업 사회주의 철저히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겠죠. 이런 걸 등한시하고 복지 정책도 뭐 어땠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했죠. 유자금 생기면 사회 약자를 챙겨라.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복지 만능주의에 빠졌었죠, 여러분. 그래요. 1조를 등한시하고 2조, 10조도 어겼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럽인들도 알겠죠. 수십 년간 해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꾸 국가적 위상은 떨어지고 국민적 위상도 떨어지면 스스로 설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면 누구든 간에 1조를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한동안 장기간 견해했던 좌파 견해들이 부정되면서 우파 견해들이 요즘 유행을 타면서 우파 정당들이 크게 힘을 얻고 있죠. 그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국가와 국민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도 잘 살게 되겠죠. 하여간 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 금액이 큰 국가는 수입 금액이 그에 걸맞게 크며 수출 금액이 증가하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에 비례하여 수입 금액이 역시 크짐을 알 수 있다.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 국가들이 국민적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적 위상도 봐야 되겠죠. 한국 2000년에는 17,000불 1인당 국민총소득이죠. 프랑스 33,000불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독일 34,000불 2배 가까이 되죠. 이탈리아 32,000불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영국도 37,000불 2배 이상 되죠. 스페인은 확실히 크긴 크지만 2배까지는 안 됐죠. 23,000불. 하여튼 다 표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국민의 위상은 다 한국보다 대부분 다 배 이상 컸죠. 한국도 아시아에서는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럼 2000년에는 어떤가요? 유럽 국가와 대비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었죠. 33,000불. 다른 나라들은 한국도 잘 나가지만 17,000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유럽 국민처럼 여겨졌잖아요. 국민의 위상은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달려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20년 되면 유럽인의 수준에 이르렀죠.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 31,000불, 프랑스 36,000불. 하여튼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미개인 수준에서 이제 문명인은 진작에 됐고 31,000불, 프랑스 36,000불, 독일 43,000불, 이탈리아 3만불. 이탈리아는 한국이 제꼈죠. 그래 제친 거예요.
스페인 24,000불. 스페인은 확실하게 제쳐버린 거죠. 영국 41,000불. 그래요. 이제 제친 국가도 있고 이제 뭐 비슷해진 거예요. 뭐 그래요. 프랑스 뭐 하여튼 대체로 다 비슷해졌죠. 유럽인들과. 200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436달러로 2만 달러가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한국인은 문명인으로 불리기 어려운 처지였다. 2000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아직 2만 불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언급한 유럽 국가들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이죠. 2000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프랑스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1.94배이고 거의 두 배죠. 독일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1.96배이다. 이탈리아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1.85배이고 영국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2.16배이다. 스페인 사람의 위상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진 않지만 한국인 위상의 1.34배로 한국인 위상보다 크다. 그래서 국가적 위상은 작았지만 2000년에 이미 국민 위상은 컸다. 하지만 그래 2000년에 컸죠. 근데 이제 2020년 흐름이 바뀌죠. 2020년에 접어들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찍이 2만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인은 문명인의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위표에서 언급한 국가의 국민들의 위상과 엇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위표에서 제시한 국가들의 국민은 한국인의 위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편에 불과하다. 사실이죠. 프랑스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1.16배이고 독일인의 위상은 한국인의 위상은 1.38배이다. 그래요. 이제 비슷해졌어요. 100까지 안 된다는 거죠. 커봤자 1.5배 이하죠. 이탈리아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97배이고 영국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1.21배이다. 스페인 사람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8배가 돼요. 한국인의 위상은 스페인 사람 위상보다 확실히 높아졌다. 그렇죠. 그래요. 가장 비슷한 건 이탈리아 수준이고 프랑스하고도 큰 차이 안 나죠. 다 비슷해진 거예요, 이제. 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섭리법 제1조를 지키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가 지키려죠. 자본과 시장이 발견되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근데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인으로 살 것인가 미개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되죠. 또한 아무리 압도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높다고 하더라도 섭리법 제1조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위상은 뒤집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미개인으로 분류되더라도 섭리법 제1조를 지키면 수십 년 이내에 미개인에서 벗어나 문명인이 되고 과거의 문명인들을 제치고 더 발전한 문명을 지닌 문명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확인이 되죠. 한국을 통해서. 한국인은 이미 스페인은 확실히 제친 거죠. 이탈리아도 거의 따라잡았고 비슷해진 거죠. 계속 1조를 고수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더 발전한 문명을 지닌 문명인이 되겠죠. 그래서 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조를 제일 앞에 둔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1조라고 둔 이유가 있겠죠. 안 지키면 또 어떻게 되나요? 뒤처지고 또 제약시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쇠퇴하거나 멸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